예, 음악이 참 장중하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정면의 품격인데요. 자, 정면의 품격. 정치 현안을 정말 품격 있게 토론해 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자, 오늘 두 분 이렇게 모시고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이 이슈가 많아요. 어느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총선 위기론부터 수도권 위기론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게 지금 사실 위기를 안 느끼는 것도 문제긴 문제예요. 예. 네. 근데 양쪽 모두 지금 뭐 위기론이다, 위기다. 그러니까 또 보는 사람이 뭐 엄살 떠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네. 자, 지금 위기론, 특히 이제 수도권 위기론 가지고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은 적어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게는 언제나 위기였죠. 총선 성적만 봐도 서울만 보면요. 2008년에는 저희가 그 뉴타운 그것 때문에 48개 중에 40개 얻었습니다. 그땐 정말 많이 얻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년도 총선에서는 16석, 16년 총선에서는 12석, 20년 총선에서는 8석 이렇게 자꾸 줄어요. 그래서 결국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지난 총선에서 121개 중에 16개밖에 못 얻었습니다. 100개 이상이 잃었단 말이에요. 100개 이상을. 그러면 당연히 직전 선거 성적이니까 위기감을 갖고 이번 총선에 임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위기감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적어도 저는 서울에서 출마 준비하니까 분위기를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게 121석이기 때문에요. 서울, 경기, 인천 다 예, 합해서 맞습니다. 121석이죠. 수도권이. 그래서 수도권이 승부처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얼마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느 쪽이 의석을 많이 얻느냐에 따라서 뭐 승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되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이 특히 수도권 민심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원함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당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도권 위기로는 저희 당 내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지난 총선에서 뭐 압승을 좀 전에 우리 윤대원이 말씀한 압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세를 이어가고 우리가 많은 수도권 유권자로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정책이나 아니면 당의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이게 위기와 함께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2년에는 그러니까 19대 총선이죠. 국민의힘이 43석, 서울, 경기, 인천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65석을 차지했고요. 2016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35석, 더불어민주당이 82석.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6석, 더불어민주당이 103석을 가져갔습니다. 차이는 엄청나요, 사실은.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당 조직 이런 것 면에 있어서는 좀 활성화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볼 때에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구청장, 서울시 내 구청장만 본다면 국민의힘이 2배 더 많아요. 네, 더불어민주당보다. 네. 그다음에 서울시 의회 의석도 국민의힘이 2배 더 많습니다. 그럼 또 이거를 보면 당 조직이 뭐 그렇게 열세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서울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그렇게 된 거예요. 경기랑 인천은 경기도 또 기초단체장은 국민의힘이 거의 많습니다. 예, 그걸 봐야 많습니다. 돼요. 그러면 예. 저희가 잘해서 서울에 만약에 구청장 숫자도 늘어났고 했다면 경기, 인천이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에 특화된 정책만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 얘기는 서울의 인구 구성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서울 안에서. 서울에 뭐 2,000세대, 3,000세대짜리 이 중규모의 재건축 단체들이 입주를 많이 했고 그것이 곳곳에 뭐 예를 들어 마포, 뭐 성동, 뭐 이런 곳 이런 데 이렇게 막 동대문 이런 곳에 막 생기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분포가 넓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서울 전체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별로 하나하나씩 세분화해서 보면 이기는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봐야 되지
경기 인천이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구 분포의 이동을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동의하세요? 근데 크게 보면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수도권 선거는 이른바 바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뭐 워낙에 유권자 수도 많기도 하지만 이제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김동연 지사가 됐지만 뭐 기초단체장은 많이 뺏긴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지난해 말고 직전 지방선거 때는 25개 구청장 중에 서초를 빼고는 뭐 민주당이 다 이렇게 휩쓸었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죠.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는 윤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호남도 뭐 영향을 받습니다만 수도권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또 정권의 지지율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수도권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일정 부분 상당한 영향을 또 주니까 그리고 그 영향이 수도권에 제일 많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국이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의 대선 2차전 정도로 인식되는 여야 전국 상황이라고 본다면 더더욱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나눈 상태에서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253개 지역구에 253명의 각 당 후보들을 보고 유권자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는 인물 선거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요소는 그 정도만 참작하는 게 어떨까 해요. 그 조국 장관 나온다고 보세요? 함준수 위원님. 저는 끝까지 뭐 이거 주변에서 얘기는 하는데요. 일단 연말 정도는 넘어가야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네.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어떻게 반겨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체적인 저는 총선은 이제 우리 윤 대표 말씀했으면 뭐 인물도 중요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대선도 그렇지만 총선은 구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물, 구도, 정책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제 구도가 있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님이랄지 다른 뭐 여권이 됐든 야권이 됐든 유력하신 분들의 출마는 결국은 총선이 이제 공천 과정이 시작되는 연말과 연초에 전체적인 이제 큰 판을 놓고 당시 지도부와 여권 핵심부들, 뭐 야권 핵심부들이 전체적인 판을 놓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내년 총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3년 차입니다. 3년 차이기 때문에 대선은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총선은 아무래도 이제 평가, 각오, 어느 때든 효율성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또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좀 이제 주변에 여론을 좀 보신다는 분들의 이제 평가 관측들은 결국 정당 지지율도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3년 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으로 이렇게 유권자들이 볼 것이냐, 이른바 이제 현 정부를 좀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견제를 할 거냐. 뭐 결국 뭐 야당을 심판하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정부가 3년이나 됐기 때문에 얼마나 국정을 잘했느냐 이런 심판 선거로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윤희석 대변인님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뭐죠? 쌍방울 그걸로 해가지고 입건이 되셨죠. 입건이 제3자 뇌물 기사를 봤습니다. 입건이 됐죠. 그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기소하고 입건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아까 배웠어요. 김영남 전 의원 인터뷰할 때. 근데 입건이 됐는데 지금 뭐 입건이 됐다고 해서 죄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9월 영장설도 뭐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비회기간 확보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그죠? 회기 중단 말씀하시는 확보, 거죠? 비회기간. 아니 뭐 반대라기보다 이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검찰에서 회기를 중단시켜주면 그때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26일부터 31일까지 회기를 비운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영장 청구 안 하고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국회에서 그냥 괜히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은 이해가 가요. 이게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 나왔을 경우에 그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
그 결과가 뭐로 나오든 간에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2월 27일 날 1차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그때 부결시켰던 그 후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전략 실패를 인정하셔야지 지금 회기를 중간에 어떻게 하자는 거는 너무 무리하지 않은가 근데 싶어요. 그거는 이제 일단 검찰이나 뭐 여당에 좀 하고 싶은데요. 검찰도 지금 백현동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뭐 많은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검찰에 가서 대표가 조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별 기사가 나옵니다. 무슨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한 태도를 보였다. 전 정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셋도 뭐 우리 인권 있는 국민이고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사받는데 거기 검사하고 변호사밖에 없는데 그러면 변호사나 이 대표가 말을 하진 않았을 테고 검사가 계속 흘린다고 봐야죠. 그런데 백현동 이후에도 검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런 기사를 숱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영장을 치는 게 맞고요. 그 국민의힘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냐면 공개적으로 권성동 의원처럼 뭐 윤핵관의 맏형이라고 그러죠. 권성동 의원처럼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권성동 의원 때도 이렇게 회기를 잡으려고 여야가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내가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을 테니까 잡지 마세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6월 달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권한을 내려놓겠다.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내 발로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그동안 뭐 회기가 열려 있으면 방탄이라는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회기가 안 열리게 되면은 가서 받겠다는 얘기를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가혹하게 왜 이재명 대표만 유난하게 가혹하게 이렇게 비판을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 때는 그랬던 그거는 그렇게 했었어. 권성동 의원 때는 권성동 의원이 제1야당 대표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게 아마 강원랜드 관련한 뭐 그런 것 거였을 때문에 그렇게 겁니다. 된 건데 뭐 취업 그때 하여튼 취업 채용 2018년 관련한 것 때문에 나온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그것도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는 제1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인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단순히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어쨌든 좋아요. 회기가 아닐 때 영장 청구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피의자 쪽에서 언제 청구해달라고 해서 청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부터 생각해야지 계속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고 왜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냐. 그러면 2월 27일 날 왜 부결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좀 그때는 이제 납득을 하죠. 회기가 열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나 민주당 입장은 뭐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한 이후에는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영장 판사 앞에 가서 그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여당 지도부가 계속 요구한 게 받겠다는 정치적 겁니다. 사건이다. 그리고 그죠? 그렇죠. 가서 네, 받고 판사 앞에서 받아서 당당하게 뭐 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뭐 구속이 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여당의 요구였고 그런 걸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에 응하겠다는 거고 검찰도 지금 벌써 검사가 한 특수부 검사만 70명쯤 됩니다. 1년 반 넘게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이 저희들이 카운팅하다 말았거든요. 한 400개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정도 탈탈 털었으면은 뭘 좀 내놔야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저도 기자로 오래 생활했는데 기자 생활할 때 아니 기사 쓰겠다는 사람이 매일 이거 쓰겠다 대장동 쓰겠다 성남 FC 보고만 하지 말고 1년 반 동안 보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를 써라. 만약에 언론사나 사기업 같은 거 쫓겨났을 거예요.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말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영장도 청구하시고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영장 청구가 꼭 된다라고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검찰이 하는 이거는 이제 가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이제는 가정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서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말이에요. 지금 뭐 이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 이제 지났죠.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재송부 시한을 정해서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24일 날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재송부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뭐 그냥 임명 절차에 근데 사실은 제 네.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권 때도 31명인가가 채택 안 되고 아마 임명이 됐을 거예요. 제가 뭐 서론하면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게 이제 국회에다가 10일 내에 재송부해달 요청을 하고 그 기한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보니까 오늘 기사 난 거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국회가 그걸 송부를 못하면은 이제 대통령은 뭐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법사항은 아닙니다. 뭐 불법도 아닌데 일단 18일 날 인사청문회를 했고 여야의 합의 사항이었거든요. 21일 날 인사청문회의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과방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뭐 아시지만은 이제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회의를 열질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인사청문회를 적격으로 할지 부적격으로 할지 논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끝나니까 바로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뭐 전임 정부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 1년 3개월이 됐는데 벌써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을 강행하면은 16번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기록갱신의 시간 문제다.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강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4일 날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방류를 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촛불 시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인가요? 내일 오후 7시 30분에요. 예, 국회 본청 하죠? 계단에서 있습니다. 자, 이거 일본의 결정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본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저는 얻었다고 봐요. 일본에서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하기로 했고 우리 전문가 파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IAEA에서 오케이만 하면 이제 그게 실행이 된다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방류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 더 설득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 일본 정부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본인들은 일본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장 비용이 싼 300억 원 정도 드는 해양에 내다 버리는 건데요. 본인들은 30년 전에 러시아가 핵 폐기물 투기했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결국 런던 협약을 만들어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일본판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 정말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다가 그 입증이 제대로 안 되는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137만 톤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더 늘어날 거 보는데 그걸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투기를 하는 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저는 우리 정부에도 되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갖고 일본 정부와 다시 얘기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국제기구에도 호소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걸 의제로 삼지도 않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뒤에 지금 일본은 일사천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후딱 가요. 다음에 조금 주제를 줄여볼게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